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작가 정영수입니다. 전통 소재 기반 드라마 20년 그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드라마 세션 부분 발표를 맡게 된 정영수입니다. 여러 가지 장르별로 지금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의 그 흐름과 변화, 그리고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가로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학자적인, 학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시청률을 중심으로 한 20개 정도의 대표적인 사극 드라마를 뽑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쨌든 시청률이 대중의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시청률 중심으로 대중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던 작품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역대 사극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보면 90년대 작품도 있습니다. 보면 자,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까지 역대 사극 드라마 시청률 1위는 최고 시청률 기준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방송됐던 다들 아실 겁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최고 시청률 63.7%를 기록했어요. 99년에 방송을 시작한 이 허준이 지금까지는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준이 99년 11월에 시작을 했지만 약 64회에 걸쳐서 2000년 6월까지 대부분이 2000년대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청률을 기록했던 두 번째 작품이 태조왕건입니다. KBS에서 했던 태조왕건. 2000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무려 200회를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드라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당시에는 그 독보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류를 주도할 만큼 유명했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최고 시청률 57.8%. 이것 또한 2003년도 9월부터 해서 2004년도 3월까지 약 54회에 걸쳐서, 원래는 제가 50회로 기획된 걸로 아는데 성공에 힘입어서 4회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 대장금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몽이라고 제가 관련된 작품입니다만 51.9%, 2006년도 5월부터 2007년도 3월까지 81회에 걸쳐서, 이것 또한 사실은 60회 기획이었는데 그 성공에 힘입어서 20회 정도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인천하, 2001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이것도 150회나 방송했던 거죠. 조선 명종 시절에 윤원영의 첩이었던 관비 출신 정난정의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그 당시에 강수현 씨가 아주 열연을 펼쳐서 아주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5위까지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보셨을 만한 작품들입니다. 용의 눈물, 선덕여왕, 왕과 비, 장희빈도 여러 차례 방송이 됐지만 장희빈을 소재로 한 드라마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건 정성경 씨가 주인공했던 95년도 2월에서 95년도 9월까지 방송했던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를 품은 달, 전설의 고향, 90년대 작품이지만 일출봉, 대조영, 추노, 태왕사신기, 이산, 제국의 아침, 임꺽정, 해신, 상도, 이 정도가 지금까지 사극 탑 20을 기록했던, 시청률 20위를 기록했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들을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을 놓고 그 변화와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논외의 작품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2000년대 우리가 이후의 작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희빈이나 전설의 고향, 일출봉, 그리고 임꺽정은 일단 논외로 치고요. 그 외에 2000년대 들어서 히트했던 이 작품들을 보면 전통 사극이 7개입니다. 허준, 태조왕건, 여인천하, 왕과 비, 대조영, 제국의 아침, 상도, 이 정도가 전통 사극 범주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퓨전 사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개가 됩니다. 대장금, 주몽, 선덕여왕, 해를 품은 달, 추노, 태왕사신기, 이산, 해신,
이 정도. 그러니까 약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뒤로 갈수록 사극이 퓨전화되고 있는 것을 그 퓨전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거의 30%에 육박하고 또 그 화제가 됐던 작품들 또한 대부분이 퓨전 사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모 2003년도 동의, 일찜의 황진이 서동요, 성균관 스캔들, 공주의 남자, 부사 백동수,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바람의 왕, 구름이 그린 달빛, 백일의 난군님, 신입사원 구일행과 같은 작품들 또한 모두 퓨전 사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 화제가 됐던 정통 사극을 꼽자 하면은 KBS 대하 사극이었던 정도전 정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명맥을 좀 유지해 주었죠. 그리고 또한 정도전 이후 징비록,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만 징비록과 그 징비록 이후에 대하 사극이라고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영실을 마지막으로 사실은 KBS 대하 사극이 폐지됨으로써 그나마 명맥을 이어갔던 이제 정통 사극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퓨전 사극 또한 정통 사극하고 다르지 않게 어느 시공간이라든가 인물을 전혀 새로운 창조를 했다기보다도 정통 사극과 마찬가지로 거의 그 시대의 인물과 주변 환경들을 모티브로 해서 재창조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했던 다모 역시 숙종 시절의 그 포도청 다모의 활동을 모티브로 한 거고요. 동이 또한 실존했던 그 숙빈 채씨, 영조의 생모죠. 이분을 모티브로 했고요. 동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분의 이제 궁궐에 들어오기 전에 이름은 아닙니다. 숙빈 채씨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데, 동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또 오빠를 만들고 이런 생활들을 창조를 해낸 거죠. 잘 아시겠지만 대장금 역시 조선왕조실록에 한 줄밖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썼다고 하죠. 중종의 총애를 받은 천밀 출신의 은여로 서씨 장금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녀는 의술과 요리에 뛰어나 대자를 붙여 대장금으로 불렸다는 것이 창작의 모티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동요도 일종의 참여죠. 참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저작거리에 널리 퍼지게 하는 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짧은 노래들,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멜로를 아이들이 부르면서 그 인연을 마치 운명처럼 엮게 했다는 글의 일화가 있죠. 그 서동요가 바로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멜로를 모티브로 한 거죠. 또 잘 아시겠지만 공주의 남자 KBS에서 했던 이것도 굉장한 히트를 했죠.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그 원수 집안이죠. 원래는 이게 사실은 이제 기록에 어떻게 보면 정사가 아닌 1873년에 그 서유영이 쓴 금계필담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저간에 떠돌던 그런 그 소문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은 없었지만 여기에는 이제 세희라는 이제 수양대군의 딸로 설정이 되어 있고 김종서의 손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나와요. 금계필담에는. 근데 이 기록을 이제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아들로 어떤 설정을 바꿔서 재창조한 거죠. 또 아시겠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줬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음모론 같은 이런 이야기를 넣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을 했었죠. 바람의 화원도 3대 천재화가였다고 평가받는 조선시대 신윤복이 만약 여자였다면이라는 설정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건 큰 혼란도 주고, 정체성 혼란까지 주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거짓이라기보다도 허구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사 백동수는 무예도보 통지를 만든 무사입니다. 실제로 기록에도 정조명에 따라 규장과 검소관이 이동무 박제가 등과 동양 3국의 무예를 총망라한 실전무에서 무예도보 통지를 만든 장용령의 장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의 기록은 무사 백동수에 대한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이 한 줄의 기록을 가지고 드라마를 창작을 해냈습니다. 자, 지금 갈수록 정통 사극이 명매를 가고 퓨전 사극이 대세를 이루고 앞으로도
사실상 이제 퓨전 사극이 아니면은 사극이 크게 제작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대중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의 선택이라는 것은 곧 그게 방송사의 선택일 수밖에 없고, 또 방송사가 제작과 돈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광고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선택이 있는 곳에 자본이 있고 광고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분간은 퓨전 사극이 계속 기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또 정통 사극이 나와서 대중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현재까지는 퓨전 사극이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이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사극이 뭐 과거의 이야기지만 올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사극은 오늘날의 대중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미와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과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테크닉적으로 발달한 영상, 그 스토리의 깊이, 캐릭터의 새로움 이런 걸 따라가려면 이걸 이제 저는 빠르게 진화하는 표현의 문법이라고 했는데요. 감각적 스토리와 영상의 이 현대성을 함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 사극보다는 퓨전 사극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KBS의 대하사극 등은 대부분이 궁중과 권력 중심의 어떤 기록적 역사물의 시대였다면요. 거의 그러니까 정사와 약간 비슷했죠. 유사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런 기록적 역사물이 아닌 비주류의 역사를 많이 다루면서 허구성이 강하지만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성찰하는 시대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영웅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의학사에 굉장한 영웅이지만 사실 영웅이라기보다도 아주 낮은 단계에서 출발해서 의의로까지 성장하고 아주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 정말 의사의 표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분이 어떤 대단한 왕조를 설립했거나 또 권력을 흔들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영웅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적 영웅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대장금도 유사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많은 자료들 어떻게 보면 궁중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만 어떤 비주류의 영웅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구전으로 내려온 경우도 많고 또는 예를 들어 동의보감이라는 예전에 그 소설이 먼저 나왔었죠. 그것을 이제 토대로 먼저 만들어진 게 허준이죠. 첫 번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비주류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든 장르입니다. 사극에서 자료가 없고 옳다 그러다 이게 팩트였다 아니었다라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래서 대중적이고 오히려 그 친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화된 어법이라든가 그 의식 그리고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지금의 어떤 시청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순위 어떤 정사와 허구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퓨전 사극을 뭐 구분하지 못하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퓨전 사극은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퓨전 사극이 양산되면서 전혀 어떤 우려라든가 어떤 방송계의 다양성이라든가 방송가의 다양성, 사극의 다양성, 역사극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우려는 없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봤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국민의식이 굉장히 그 정사와 오락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국민의식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을 뭐 인정을 하나 그래도 이 영향력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학문적, 학술적 접근보다는 워낙 전파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게 실제로 학술적 접근보다도 훨씬 더 큰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인식을 막 형성하고 갖춰나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굉장히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이제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학계에서 제기한 어떤 이야기들은 초기 단계, 사극의 기획 단계부터 어떤 시대상과 사회상에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면서 하자. 그리고 많이 반영하자라는 것이 있고요. 또 드라마가 종영 후에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극에 대한 평가와 극의 내용, 그리고 실제 역사와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혹은 약간 팩트의 뭐라 그럴까요? 왜곡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의 그 팩트를 좀 비틀어서 보여준다든가 혹은 그것을 편집을 한다든가 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후에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좀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를 굉장히 큰 어떤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플랫폼의 변화가 어떤 질적,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지각변동의 시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5번째 이 주제인데 플랫폼의 변화가 만든 지각변동. 우리나라에서는 킹덤과 아스달 연대기가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의 자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킹덤은 100% 넷플릭스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아스달 연대기는 CJ 쪽에서 만들었지만 대부분이 넷플릭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자면 킹덤 시즌1 제작비는 회당 20억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킹덤 시즌2는 회당 제작비 3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또한 회당 제작비가 30억, 18회 했으니까 총 540억 정도가 들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니 시리즈 60분물 기준으로 했을 때 회당 제작비는 약 5.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극 같은 경우는 좀 더 듭니다. 사극과 시대물 같은 경우는 약 6.5억 정도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큰 사이즈의 사극 같은 경우는 10억까지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제작비가 오버됐을 때 뭐 12억까지도 최근에 들었다는 작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많게는 거의 최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는 5억 5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요즘 뭐 많이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넷플릭스로 대부되는 OTT 서비스죠.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기존에 그 현재 우리가 쓰는 지상파라든가 케이블이라는 이런 통신과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인터넷이나 그 플랫폼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OTT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의 선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통 사극에서 퓨전 사극을 선택하듯이 이제는 기존의 그 방송 환경이 아닌 새로운 방송 환경인 OTT를 대중들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본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광고도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새로운 망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넷플릭스가 투자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드라마 이제 킹덤과 아스달 연대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 제작비가 그렇게 들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 제작비 한 4배, 5배가 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훨씬 좋은 스태프를 쓸 수가 있고 좋은 촬영 환경의 여건이 마련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주 퀄리티가 높아지는 영상과 스토리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테고 그 때문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 지금까지 평균 제작비로 만들어진 것은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훨씬 더 그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선택은 자본이 많이 들어간 작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킹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들인 티가 납니다. 우리나라 기존의 사극들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작사들은 사실상
많은 자본을 들인 작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본인 돈이 아니고 투자자의 돈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킹덤을 제작했던 A스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을 했습니다. 우회 상장이 아니고 제가 직상장 했던 걸로 아는데요. 킹덤 전까지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굉장한 큰 혜택을 봤죠. 그래서 현재의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들은 특히 이제 A스토리를 그 모범적인 제작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성공을 꿈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자본이 들고 뭐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해외에서 유용하고 또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콘텐츠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막대한 자본을 들인다고 해서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이제 아스탈 연대기였는데요. 아스탈 연대기 같은 경우가 그 명과 암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굉장히 저는 괜찮은 기획이었다고 봐요. 상고사를 다룬 우리 거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상고사라고 한다면 삼국시대까지 우리는 거의 상고사라고 합니다. 그 기록이 많이 나면 이제 고려시대부터나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고려시대 이전에는 거의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시절을 거의 상고사로 우리는 이제 사극계에서는 같이 도는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 아주 거의 부족국가 수준의 그 시절을 가지고 기획했다는 것은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참신한 기획이었다고 보지만 결국은 이것도 돈을 많이 들인 영상이 보이죠. 그리고 엄청난 탑 클래스의 인물들을 배우들을 캐스팅했고 굉장히 많은 그 야외 세트장이라든가 잘 지었죠. 돈을 들여서. 그래 보이는데 역시 이러한 의욕적인 기획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지를 못했던 거죠. 너무 새로웠다고 할까? 너무 앞서갔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는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괴리감이 좀 느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이 토대는 되겠으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작품의 완성도가 드라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간에서는 넷플릭스가 드라마에 요구하는 세 가지 충족 요건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왕자의 게임에서 얻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권력 투쟁이 있어야 되고 폭력이 있어야 되고 섹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면 그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왕자의 게임입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게 문화와 역사가 달라요, 그 토대가. 유럽과 유럽의 고대와 동양,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사는 많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 그대로 대입시켜버리면 그야말로 정말 괴물이 나오게 되겠죠. 말 그대로 그 온만 사극이라고 하고 폭력, 퇴폐, 오락, 판타지, 상업, 포르노화 되어버리는 우리의 문화 역사 어떤 정체성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이지 이 OTT 서비스로 전환되시는데 넷플릭스보다 더 큰 몇십 배 큰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OTT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제작 작품들이 이 대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괴물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거나 괴물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에 대한 절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이지만 이러한 뭘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기보다도 좀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왕좌의 게임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컨텐츠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욕심 같은 건 갖지 마시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온 한류라는 이것만 해도 참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한류가 북아메리카나 북미나 유럽 쪽까지 다 한류가 정복했다거나 또는
몇몇 그런 그 때와 그 작품들은 있었습니다만 항상 뭐 한류가 아시아 전역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점령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작품에 한해서 그런 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한류, 한국이 만든 것들은 어떤 웬만한 수준이 되고 볼만하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어떤 좋은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요, 사극 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류가 형성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허준이 거의 국민 드라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허준 역을 맡았던 정광열 씨는 당시 이란 왕비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장금이라든가 관여했던 주몽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뭐 89%, 뭐 90% 시청률을 올릴 만큼 굉장한 흥행을 했었고요. 그건 뭐 저희가 세계적인 것을 만들자 해서 기획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충실히 우리 국민들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아주 흥미롭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작품들이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도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비자에게 먼저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사랑받으면 다른 문화권에서도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국민에게 버림받으면 다른 문화권에서 사랑받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퇴폐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만의 전통 소재가 세계인도 좋아할 만한 미덕의 기획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 소견입니다. 이걸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